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내 물건을 정리할까? 책상 서랍 속에 꽂혀 있는 공책들, 가끔 적어둔 메모들, 그리고 지난주에 써둔 유언장 한 장. 서랍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게끔 나는 일부러 그 종이를 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하지 못한 마음이 종이 한 장에라도 닿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며칠 전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집 담보로 대출돼요? 그 말에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튀어나온다는 게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 집은 내가 남편 사망보험금과 열심히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거든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겨우 입주했던 아파트. 처음엔 너 하나만은 이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제 제 이름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느 날 몰래 명의를 돌려놨습니다. 등기소에서 받은 서류엔 제 이름이 없었고 세금고지서와 각종 우편물은 이젠 제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결국 제 거잖아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날 밤 나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내가 써둔 유언장 초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조용히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 집은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내가 남긴 공간입니다. 세상은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말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자식을 위하는 일이 내 이름을 지우는 일이 되어야 할까요? 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내 물건 하나, 내 시간 하나, 내 방식 하나를 끝내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나는 모든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딸이 문을 두드리면 그 종이를 건넬 겁니다.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밤 문 앞엔 아무도 없었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내가 떠나더라도 누군가가 마음대로 열어볼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노을빛 사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꺼내어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그 따뜻한 마음이 도착했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딸애가 3살이 되던 해 남편은 병으로 떠났으니까요. 그때부터 내 삶은 살림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버티기였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떠 도시락을 싸고 점심시간에 학교 앞을 서성이다 도시락통을 받아오고 밤늦게까지 옷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는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시절엔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설레는 감정도 꿈 같은 장면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겨우 살아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딸아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늘 조용했고 말도 잘 들었고 어린 나이에 밥 차리는 걸 배우더니 나보다 더 살뜰하게 나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즈음 나는 정말 오랜만에 가벼운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 고등학교까지만 잘 버티자.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었죠. 시간이 흘러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엄마, 이제 그만 힘 빼고 살아도 돼. 그래,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줄기만 했으니 이제는 받기만 해도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결혼 후 딸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졌다는 표현보다 멀어졌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요. 예전처럼 자잘한 고민을 털어놓지도 않았고 명절이면 오히려 나보다 시댁 식구들 일정을 먼저 챙겼습니다. 엄마, 올해는 시어머님 댁 먼저 갈게. 어머님은 혼자시라서 미안해요.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매번 웃으며 다녀와라 그래야지 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그 아이가 내가 했던 고생들을 조금은 기억해 주길 바랐죠. 딸의 시댁은 형편이 좋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도움을 줬습니다. 작은 냉장고 하나부터 시작해서 아이 낳고 나선 육아며 산후조리까지 내 몸 부서지듯 다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엄마 집에 이제 그만 와.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엄마가 오시면 좀 불편해 하셔. 불편?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 애를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 없었는데 명절이 다가와도 연락은 없었고 내 생일에도 그 애는 조용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안 챙겨. 서로 편한 게 제일이야. 편한 거. 그게 서로에게 침묵으로 사는 거였구나. 나는 그렇게 점점 엄마가 아닌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육아를 같이 해도 조부모가 아니었고 밥을 지어도 식구가 아니었죠. 그저 필요할 때 잠깐 불러냈다가 그 외엔 꺼내지 않는 서랍처럼. 나는 그렇게 그 아이의 삶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명의 정리 좀 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가 뭔데? 혹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혹시 내가 헛소리하기 전에 처리해 두자는 뜻인가?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앨범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정리했죠. 처음으로 딸이 내 손을 잡고 웃던 사진, 유치원에서 상장 들고 있던 사진, 그리고 내가 눈물로 도시락을 싸던 사진들 속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준 아이였지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그 계절은 봄이었지만 내 마음은 더없이 건조했다. 딸은 어느 날부터인가 내게 엄마 대신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별 의미 없는 말의 변화일 수도 있었지만 그 작은 어조 속에 담긴 거리감은 묘하게 낯설고 서운했다. 어머니 이 집 말인데요. 그 말이 시작이었다. 처음엔 창틀 페인트색을 바꾸자고 했다. 다음엔 커튼을 바꾸고 바닥 장판을 걷자고 했다. 엄마도 좀 상쾌한 분위기에서 지내셔야죠. 말은 친절했지만 행동은 이상하리만치 적극적이었다. 페인트공, 전기공, 인테리어 기사들이 내가 없는 날 시간에 집에 들락날락했다. 나는 늘 퇴근하고 돌아와 어딘가 조금씩 바뀐 집안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 공간인데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일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엄마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데 사셔야지.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나는 딱히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저 딸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뒤로 딸의 말에는 항상 대안이 붙어 있었다. 요즘은 복지시설도 잘 되어 있고 노인 요양 공동주택에 입주하면 더 편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나는 그때서야 그 애가 진심으로 내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딸은 내게 등본 정리를 얘기했다. 엄마 주소가 이 집으로 돼 있으니까 우편물도 자꾸 헷갈리고 차라리 내가 주소지로 돌려놓을게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저 그래 하고 넘겼다. 하지만 며칠 후 우체통에 꽂힌 서류들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이 없는 한 장의 등기 서류를 보게 됐다. 소유자란에 내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집 내가 산 거잖아. 남편 보험금 내가 밤에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잖아. 나는 종이 한 장을 들고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마치 내가 스스로의 그림자에게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딸에게 물었다. 민정아, 이 집 내 이름으로 돼 있더라. 딸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린 건 맞잖아요. 남편도 대출 많이 감당했고 이젠 현실적으로 정리 좀 해야지. 정리라는 말이 이토록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다. 그 뒤로 나는 딸과의 대화를 줄이기 시작했다. 대신 집안의 모든 서류와 기록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다. 은행 통장, 등기부, 인감, 가족관계 증명서. 나는 이제야 내가 살아온 시간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사위가 함께 찾아왔다. 어머니, 내년에 이 집 재건축 들어가요. 그 전에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혹시 위임장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놨다. 그날 나는 차 대신 입 안에서 쓴 물맛만 느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알게 됐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운 아이일 수는 있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니라는 걸. 나는 그날 딸의 눈빛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어느새 그 눈빛은 관심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배려가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세요. 요양병원 입소 신청서예요. 딸은 말했습니다. 사위는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고요. 몸이 편하신 게 최고예요. 거긴 간병도 되고 식사도 잘 나와요. 나는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이유는 뭐니? 딸은 고개를 살짝 돌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도 재건축이 잡혀 있어서 당분간 거주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제야 나는 요양병원이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그들이 이 집을 비우게 하려는 수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등기부등본 한 장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들이밀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 접수 중.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 계속해서 정리와 위임을 말했습니다. 사위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정도 시세면 얼른 처분해야 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대화 속에 엄마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며칠 뒤 딸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것도 걱정되고 이제는 정말 정리 좀 하셔야 해요. 나는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니? 딸은 그 순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등기소에 다녀왔습니다. 담당 직원은 말했습니다. 위임장으로 명의 이전 시도는 있었는데 본인 서명 확인이 없어 처리 안 됐어요. 나는 서류를 다시 받아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살아있는 마지막 문서였어요. 밤에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가 도우려는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인하지 않아서 아직 내 집이니까. 그 다음부터 딸은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는 뜸해졌고 손주는 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내가 느낀 건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배제였습니다. 조용하고 철저한 배제.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다 내 딸과 사위가 안에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위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 어머니도 오셨네요. 나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집 당신들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재산 서류를 봉투에 정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을 덧붙였죠. 내가 떠나더라도 이 집은 아무에게도 팔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름이 붙어야 집이고 그 이름이 사라지면 여기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날 밤 모든 창문을 닫고 서랍 속 종이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그 종이들이 이젠 내 유일한 방패가 되리란 걸 알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고 손주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건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이튿날 나는 구청에 들렀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사망 시 이 집을 자동 상속되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직원은 당황한 듯 눈을 끔뻑였지만 곧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인을 제외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분배도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공증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 사전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유언장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생전 소유 중인 부동산 한 채를 사후 관할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합니다. 이유는 가족이라 불렸으나 나의 삶과 이름을 지켜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남길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하신 분이시네요.
나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강하다고? 사실은 이제야 조금 용기를 낸 것뿐인데 말이죠. 그날 밤 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민정아, 너를 키우던 시절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단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내가 가장 먼저 만난 적이 너였다는 게 가장 슬펐어. 이 집은 내게 집이 아니었어. 오직 너 하나 지키려고 만든 마지막 성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집은 누군가를 위해 지키는 곳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킬 줄 아는 곳이라는 걸. 너는 더 이상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으며 나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잘했어, 민자야. 이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내린 결정이야. 며칠 후 나는 이 집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버리고 창가에 작은 책상을 하나 놓았고 햇빛이 드는 자리에 식물 몇 가지를 들였습니다. 이 집이 이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날 이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도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작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앉아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는 일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커튼은 새하얀 면으로 바꿨고 버려야지 했던 그릇들 대신 고요한 빛깔의 도자기 잔을 하나 샀습니다. 이 집은 이제 누구의 방문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의 소유도 허락하지 않는 나만의 이름이 붙은 곳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지센터에 가서 주민자원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바쁘실 텐데 정말 괜찮으세요? 센터 직원이 묻자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요. 그렇게 시작된 일주일 2번의 동화책 읽어주기는 어느새 동네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자 선생님 오셨어요. 그 말에 내 안에 남아있던 엄마, 어머니, 아줌마라는 말들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도 아이들과 책을 읽고 돌아오니 우편함에 딸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나는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애가 쓴 글보다 내가 써온 삶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서랍에 넣고 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했지만 더는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건 이제는 내 삶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루는 마을에서 어르신 초청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고 조금 낯선 미소로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말하자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좀 저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창문을 열어둡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문득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예전엔 그런 소리에 우리 애는 왜 안 오나 하는 생각이 먼저였는데 이젠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게 나를 놓은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내려놓은 방식이겠죠. 이 집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낡은 마룻바닥, 살짝 삐걱이는 방문,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현관 우편함. 그 흔한 벨소리 하나 없지만 이 고요는 이제 내가 만든 평온입니다. 유언장은 여전히 책상 서랍 속에 있습니다. 그 위엔 편지 한 장과 작은 메모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 집은 누군가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나는 이제야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 내 존재를 지워 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지 않고 그저 강민자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름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말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내어준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늘 누군가에게 내어준 채
자신은 마지막에 놓아두고 살아온 사람들. 그 끝은 고마움보다 당연함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쯤은 묻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만큼 했다는 걸 정말 기억은 하고 있나요?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 끝까지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걸 바치며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를 나 스스로부터 인정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닿았다면 그 마음 좋아요와 구독으로 살며시 전해주세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